세상에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는 일.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순간에 아들의 첫 무대, 아들이 수십 명의 전문가들 앞에서 자신이 만든 연구를 발표하던 바로 그날, 저는 뒷좌석에 앉아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를 혼자 키워냈구나. 정말 잘 버텼구나. 그렇게 혼자 속으로 되뇌이던 순간 갑자기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무대 아래 VIP석에서 한 남자가 일어서고 있었거든요. 그 남자의 걸음걸이, 그 남자의 어깨선, 그 남자의 손을 드는 방식. 저는 그것을 세상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15년 동안 그 사람의 무덤 앞에서 절을 했거든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여자가 혼자 버텨낸 이야기이고, 기억을 잃은 한 남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 곁으로 흘러온 이야기입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인생 모음집의 좋아요와 구독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몇 번이나 가방을 열어 초대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평생 반찬 가게를 하며 살아온 제 인생에서 프로젝트 세미나, VIP 초청이라는 말은 어딘가 낯설고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붙잡고 살아온 이유, 제 아들 민재가 수백 명 앞에서 발표를 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재를 키우던 시간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뒤 저는 울 시간도 없이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새벽에는 시장에서 채소를 떼어오고 낮에는 반찬을 만들고 밤에는 남은 설거지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몸이 버티지 못해 쓰러질 것 같은 날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어린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다시 일어났습니다. 제가 멈추면 아이의 미래도 멈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버틴 세월이 어느덧 15년이 흘렀고 그 아이가 연구원이 되어 대형 프로젝트 발표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던 날 저는 가게 문을 닫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이 떠올라서가 아니라 그래도 잘 살아냈구나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울행은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 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코엑스 건물 안으로 들어섰을 때 저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화려한 조명, 정장을 입은 사람들,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까지 모든 것이 제 일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작은 가방이 괜히 더 초라해 보였고 사람들이 빠르게 지나갈 때마다 제가 잘못 들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돌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은 제 아들의 날이었으니까요. 객석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아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발표가 시작됐고 화면에 박민재라는 이름이 떠오르는 순간 가슴이 크게 뛰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아이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차분했고 저는 발표 내용이 잘 들리지도 않은 채 그저 무대 위에 서 있는 아들의 모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잘 컸습니다. 정말 잘 컸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눈가를 살짝 훔쳤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박수가 이어질 때쯤 행사장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진행자가 특별 투자자가 참석했다며 누군가를 소개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시선이 한쪽으로 모였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처럼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VIP 좌석 쪽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얼굴도 체형도 걸음걸이까지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15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던 제 남편과 너무도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러나 곧 스스로를 붙잡았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세상에는 닮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남자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며 앞으로 걸어갔고
제 옆을 스쳐 지나가면서도 단 한 번도 시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동안 제 심장은 이상하게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반가움도 슬픔도 아닌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뒤섞여 올라왔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걸까요? 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계속 그 남자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장소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낯선 이야기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 남자를 본 순간부터 저는 발표 내용도 사람들의 대화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앞에서는 여전히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15년 전 그날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해외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던 날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던 차분한 목소리, 현장에서 큰 사고가 있었고 생존이 어렵습니다라는 말, 그리고 며칠 뒤 도착한 사망 확인서까지 모든 것이 너무도 갑작스럽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끝까지 믿지 못했습니다. 혹시 아닐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신 훼손이 심해 직접 확인이 어렵다는 설명을 듣고는 결국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한 채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관이 닫힌 채로 진행된 장례식에서 저는 한 번도 남편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이 오랜 시간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이렇게 심장이 흔들릴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떠난 뒤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거칠었습니다. 장례가 끝나자마자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게 월세, 아이 학원비, 생활비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저는 울 시간도 없이 일을 찾아다녔습니다. 새벽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낮에는 반찬 가게를 맡아 일하고, 밤에는 청소 일을 했습니다. 몸이 무너질 것 같은 날도 많았지만 어린 민재가 잠든 얼굴을 보면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버티는 동안 사람들은 저를 억척스러운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강해서 버틴 것이 아니라 무너질 틈이 없어서 버틴 것이었습니다. 아이 앞에서 울 수 없었고 포기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재가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올 때마다 저는 몰래 울었고 대학 합격 통지서를 들고 들어오던 날에는 가게에서 혼자 웃었습니다. 그 아이가 연구원이 되어 대형 프로젝트 발표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제야 그래도 잘 살아냈습니다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었습니다. 과거를 떠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난 시간을 보상받는 마음으로 박수를 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무대 앞으로 걸어 나오던 그 남자. 사람들은 그를 대기업 투자자이자 성공한 사업가라고 소개했고 그의 이름은 박정호라고 했습니다. 전혀 다른 이름, 전혀 다른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 여전히 15년 전 남편의 모습으로만 보였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물었습니다. 단순히 닮은 사람일까요? 세상에는 비슷한 얼굴이 셋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걸어가는 모습까지, 어깨를 약간 기울이는 습관까지, 사람들과 인사할 때 고개를 살짝 숙이는 각도까지 똑같다는 것이 마음을 놓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감정은 하나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치면 가슴 깊은 곳에서 안도감이 올라왔고 동시에 그렇다면 왜 단 한 번도 우리를 찾지 않았을까요? 라는 질문이 바로 뒤따라왔습니다. 그 두 가지 감정이 서로 부딪히면서 머릿속이 어지러워졌습니다. 행사장 뒤편에서 저는 한동안 그 남자의 움직임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 직원들이 따라다니며 무언가를 보고하는 모습까지 그 모든 장면이 너무도 자연스러워 보였고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남편이라면 저렇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다른 사람인데 제가 혼자 착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잠시 후 네트워킹 시간이 시작된다는 안내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 명함을 나누기 시작했고, 저도 모르게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닮은 사람이라는 생각만으로 돌아가기에는 마음이 너무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설령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적어도 스스로에게는 답을 주어야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직 확신은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돌아가면 저는 평생 이 얼굴을 잊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네트워킹 시간이 시작되자 행사장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명함을 주고받는 소리와 가벼운 웃음소리가 곳곳에서 들렸고, 사람들은 서로의 이름과 회사를 소개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흐름 속에 섞여 있으면서도 마치 다른 공간에 혼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시선은 계속 한 사람에게만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투자자로 소개된 남자, 박정우라는 이름의 사업가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려 할수록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다른 사람이라면 괜한 소동을 일으키는 꼴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을 멈추려고 할 때마다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확인도 하지 않고 돌아서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민재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던 아들이 투자자들에게 명함을 건네기 위해 줄을 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사람들 뒤쪽에 조용히 서서 그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더라도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제 존재가 크게 눈에 띄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민재의 차례가 왔습니다. 아들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명함을 건네는 순간 그 남자가 손을 내밀어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제 눈에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명함을 받은 뒤 오른손 엄지로 종이 모서리를 2번 가볍게 두드리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버릇을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 남편이 긴장하거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하던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도 식당에서도 심지어 아이 학교 상담을 갈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또 그 버릇 나왔네요 라고 웃으며 말하면 남편은 항상 멋쩍은 표정을 지었었습니다. 저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 남자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혹시 우연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오래전 장면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끈이 손가락 사이에서 점점 더 세게 조여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민재가 악수를 청했고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이 조명 아래로 들어오는 순간 저는 또 하나의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오른손 새끼 손톱이 없었습니다. 순간 눈앞이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철판 작업을 하다가 손을 크게 다쳐 새끼 손톱이 완전히 사라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다시는 자라지 않을 겁니다라는 말을 들으며 함께 한숨을 쉬었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상처는 평생 남는 흔적이었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표시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손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닮은 얼굴도 걸음걸이도 버릇도 그리고 손톱까지 모두 일치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 남편입니다. 마음속에서 누군가 단정짓듯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정말 남편이라면 왜 지금까지 아무 소식도 없었던 것일까요? 살아있었다면 단 한 번쯤은 우리를 찾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가슴을 세게 눌렀습니다. 저는 한 발짝 앞으로 움직였다가 다시 멈췄습니다. 바로 말을 걸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괜히 성급하게 다가갔다가 모든 상황을 망쳐버릴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람들 사이에서 천천히 움직이며 그 남자와의 거리를 조금씩 좁혀갔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짧은 걸음이 앞으로 15년의 시간을 다시 흔들어 놓는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결국 그 남자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가까이에서 바라보니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얼굴의 윤곽, 눈빛, 말없이 서 있을 때의 자세까지 모두 제가 알고 있던 그 사람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저를 바라보는 눈에는 단 한 번도 익숙함이 스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정중하지만 분명한 거리가 느껴졌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저를 기억하십니까?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잠깐 고개를 기울이며 저를 바라보더니 곧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예의 바르고 부드러웠지만 제 가슴에는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관계자들이 상황을 정리하려는 듯 다가왔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고, 누군가는 투자자에게 일정이 남아있다며 자리를 이동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들의 시선 속에서 저는 순간적으로 괜한 실수를 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그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분명히 그 손에는 새끼 손톱이 없었습니다. 조금 전 보았던 버릇도 분명히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데 그 사람만 저를 전혀 모른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고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비어 있는 것처럼 멍해졌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또렷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그냥 닮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확신이 생기자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감정적으로 매달리는 대신 사실을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 다른 사람이라면 그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고, 만약 제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맞다면 이유를 찾아야 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저는 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행사장을 정리하던 직원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 그 남자에 대해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는 답을 들었지만 몇 번이나 부탁을 이어가자 간단한 이력 정도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약 15년 전 해외에서 큰 사고를 겪은 뒤 구조되었고 한동안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구조 당시 기억을 거의 잃어버려 본인의 이름조차 정확히 말하지 못했고 병원 기록에도 한동안 신원 미상으로 남아 있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후 그를 도와준 한 사업가의 지원을 받아 치료를 이어갔고 새로운 이름으로 살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서 계속 부딪히던 질문이 잠시 멈춰선 느낌이었습니다. 왜 우리를 찾지 않았을까라는 분노 대신 전혀 다른 가능성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억을 잃었던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 생각이 스치자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원망이라고 부르기도 안도감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행사장 밖으로 천천히 걸어 나오며 한 가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본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어떤 이야기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이야기를 끝까지 확인하지 않고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함께 느끼고 있었습니다. 행사장을 나선 뒤에도
한동안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깥 공기는 차가웠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뜨겁게 복잡했습니다. 조금 전 들었던 이야기, 사고, 이후 기억을 잃은 채 다른 이름으로 살아왔다는 설명이 계속 마음속을 맴돌았습니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지난 15년 동안 제가 붙잡고 있었던 원망의 방향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기억을 잃었던 것이라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과거를 따지고 책임을 묻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지 쉽게 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오늘처럼 멀리서 바라보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괜히 민재를 먼저 흔들어 놓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사 로비에서 한참을 기다린 끝에 그 남자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세미나장에서 보았을 때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는 않았고 잠시 혼자 있는 순간이 생겼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면서도 가슴이 조금 세게 뛰었습니다. 이번에는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겠습니까? 남자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짧은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낯선 사람을 대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감정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일을 한 번에 꺼내놓으면 오히려 그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당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여기 있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남자의 표정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짧은 변화였지만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채 스쳐 지나가는 표정이 아니라 어딘가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파문이 일어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정중하게 인사를 했고 일정이 있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급해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억지로 기억을 되돌리려 하기보다 지금의 시간 속에서 천천히 관계를 다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를 한 번에 되찾을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시간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서울역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처음으로 조금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여전히 혼란스럽고 아직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막막함만 있던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선택이 단순히 한 사람과의 재회가 아니라 앞으로 가족 전체의 삶을 다시 흔들어 놓는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변화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도 그때의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뒤에도 제 마음은 쉽게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반찬을 만들다가도 손님에게 돈을 거슬러 주다가도 문득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복잡하게 만든 것은 이제 그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민재에게도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며칠을 망설이다가 저는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괜히 길게 말을 꺼내면 더 놀라게 할 것 같아 최대한 차분하게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세미나에서 있었던 일, 투자자로 온 남자의 모습, 그리고 제가 확인한 버릇과 손의 상처까지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재도 그저 닮은 사람일 것이라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끝까지 말을 이어가자 아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하십니까? 민재의 질문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믿기 어렵다는 마음, 혹시라도 사실일지 모른다는 긴장, 그리고
오랜 시간 마음속에서 정리해왔던 아버지의 죽음이 다시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함께 느껴졌습니다. 저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민재 역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소 일을 마친 뒤 늦은 시간까지 남아 관련 기록을 찾아보고 사고 당시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과거에 이미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던 기록들을 다시 들춰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민재는 한 가지 사실을 확인했다며 저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 구조된 인원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었고 일정 기간 병원 기록에 무연고 환자로 남아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름도 가족도 확인되지 않은 채 치료를 받다가 어느 시점 이후 기록이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면서 흔적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막연하게만 떠올리던 가능성이 조금씩 현실의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생각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정말 남편이라면 이제 이 사실을 어디까지 밝혀야 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확인하는 것으로 끝낼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가족의 이름으로 돌아오게 해야 하는 것인지 쉽게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민재 역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아들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정말 아버지가 맞다면 저는 한 번은 직접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 말은 원망도 감정적인 호소도 아닌 아주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오래전에 끝났다고 생각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단순히 한 사람의 기억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점점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예상하지 못했던 연락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서울에 있는 그 회사의 비서실이었습니다. 잠시 통화를 이어가던 직원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표님께서 한 번 더 만나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저는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더 이상 제 마음속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만남이 우리가 그동안 붙잡고 있던 15년의 시간을 처음으로 마주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민재와 함께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이번 만남은 저 혼자가 아니라 아들과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기차 안에서 민재는 평소보다 말이 적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고 무언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대라고 부르기에는 조심스럽고 두려움이라고 말하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느낌이었습니다. 회사 건물 로비에 도착했을 때 안내 직원이 우리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열리기 전까지 저는 손을 계속 가방 위에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괜히 떨리는 손을 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을 때 그 안에는 이미 그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세미나장에서 보았을 때보다 훨씬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마주하게 되니 이상하게도 시간이 더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재가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짧고 단정한 인사였습니다. 그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에게 인사를 건넸고 잠시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은 15년 동안 제 곁에서 자라난 아들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15년 전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남편일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후 남자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최근에 들은 이야기 때문에 저도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자신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어린 시절조차 희미하게만 떠오르고 사고 이전의 일은 대부분 기억이 비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처음 보았을 때도
아무런 연결이 떠오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동안 민재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한 목소리로 몇 가지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사고 이후의 치료 과정,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던 기간, 그리고 이후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이름으로 살게 되었는지까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마치 연구 자료를 정리하듯 침착하게 이어지는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어떤 것인지는 옆에서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사람의 표정과 눈빛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있는 민재의 눈에는 쉽게 정리되지 않는 감정이 담겨 있었고 그 남자의 표정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낯선 긴장감이 보였습니다. 마치 서로를 처음 만난 사람들처럼 앉아 있었지만 동시에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어떤 연결이 아직 끊어지지 않은 채 남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민재가 조용히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요. 그 말은 차갑게 들릴 수도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그 말이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섣불리 기대를 키우기보다 사실을 먼저 확인하겠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만남은 길지 않았습니다. 서로 더 알아볼 시간을 갖기로 하고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이상하게도 숨을 길게 내쉬게 됐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 들고 있던 짐을 잠시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상황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록 확인과 신원 검증 절차를 진행하자는 연락이 곧바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단순히 한 사람의 기억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한 가능성을 함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기록 확인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단순히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임을 증명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병원 기록, 구조 당시 자료, 해외 현장 보고서까지 하나씩 다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민재는 연구소 일과 병행하면서도 이 일에 누구보다 냉정하게 접근했습니다. 감정이 앞서면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며 모든 것은 자료로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그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사고 당시 병원 기록 일부를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구조 당시 남성의 신체 특징이 비교적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키, 체중, 오른손 새끼손톱 결손, 그리고 과거의 수술한 흔적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씩 읽어내려가는 동안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기록에 적힌 특징은 제가 알고 있는 남편의 몸과 거의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그 환자의 기록은 다른 후원기관으로 이관되었고 그 이후의 자료는 비공개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이라는 설명이었지만 어딘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느껴졌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구조된 무연고 환자가 어떻게 대기업과 연결되어 치료를 받고 새로운 신분으로 정착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이 지나치게 빠르고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재 역시 그 부분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연결고리가 너무 분명합니다. 아들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기억상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회사 쪽에서도 조심스러운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 개인의 과거를 더 이상 외부에서 조사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표현은 부드러웠지만 더 이상 깊이 파고들지 말라는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끊고 한동안 가게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가족 문제라면 이렇게까지 민감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머릿속에서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사고 이후의 과정에서 무언가 숨겨진 사실이 있는 것은 아닐지,
기억상실이라는 설명이 전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아직 아무것도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록이 막히는 지점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황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남자가 직접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가게 문을 닫을 시간 즈음 정장을 입은 그가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좁은 가게 안에서 마주선 그의 모습은 서울의 회의실에서 보았을 때와는 또 달랐습니다. 그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근에 이상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처럼 보이는 장면, 어린아이의 웃음소리, 그리고 어딘가 따뜻한 부엌 풍경이 반복해서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기억이 실제인지 상상인지 구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세게 뛰었습니다.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신호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의문도 떠올랐습니다. 왜 하필 지금, 왜 이 시점에 그런 꿈이 떠오르는 것일까요?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저를 둘러싼 과거에 대해 저도 알고 싶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무언가를 직감한 사람의 태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우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이름의 흔적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가 가게를 다녀간 이후로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는 제가 일방적으로 과거를 추적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역시 자신의 과거를 의심하기 시작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며칠 뒤 다시 연락해 왔습니다. 회사 외부가 아닌 개인적인 자리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장소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찻집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기에는 충분히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듯 눈가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사고 이후의 기억은 여전히 공백이지만 최근 몇 주 사이 반복되는 장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비에 젖은 도로, 뒤집힌 차량, 그리고 누군가를 필사적으로 부르는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떨리고 있었으며 이상하게도 그가 평소 사용하는 말투와 달랐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고 전 세 사람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시선이 사진 속 제 얼굴에서 멈추더니 천천히 어린 민재의 모습으로 옮겨갔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듯 이마를 짚었습니다. 이 아이를 어디선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단순한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분명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 그는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두통이 밀려오는 듯 눈을 감으며 더는 생각이 이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치 어떤 경계선에 닿으면 강제로 차단되는 느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사고 이후의 행적을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깨어난 뒤 몇 달간 재활 치료를 받았고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아 후원 재단의 도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단의 연결로 현재의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매끄러운 이야기였지만 세부적인 날짜와 기관 이름을 물으면 잠시 멈칫하는 순간이 반복되었습니다. 기록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들은 설명을 되풀이하는 듯한 인상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사고 당시 병원의 원본 기록을 직접 확인해 보자고 말했습니다. 이미 열람한 사본에는 일부 항목이 삭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자신 역시 진실을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병원 기록 보관실을 찾았습니다.
오래된 문서 특유의 먼지 냄새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담당 직원은 절차상 어렵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결국 제한된 범위 내에서 원본 열람을 허락했습니다. 두꺼운 서류철이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던 중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고 직후의 응급처치 기록과 중환자실 경과 기록 사이에 날짜가 맞지 않는 공백이 존재했습니다. 사흘 분량의 기록이 통째로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번호는 연속되어 있었지만 해당 날짜의 세부 내용은 검게 가려진 채 복사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오기라고 보기에는 너무 의도적이었습니다. 그는 그 부분을 한참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왜 이 부분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직원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내부 지침이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공백이 단순한 의료 정보가 아니라 사고 이후 그의 신분과 관련된 결정적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개입해 기록을 정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주차장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던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인생을 대신 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경력이, 지금까지의 삶이 모두 낯설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정해준 길을 따라온 것 같다는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에 가까운 직감을 느꼈습니다. 사고는 우연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의 과정은 단순한 선이나 행운만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사라진 사흘의 기록, 지나치게 빠른 후원과 채용, 그리고 지금에야 되살아나는 단편적 기억들. 모든 것이 하나의 실로 연결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문제는 그 실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지 아니면 더 큰 균열이 생길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 기록에서 발견한 공백 이후 우리는 그 사흘을 중심으로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확인한 사실은 많았지만 정작 핵심은 빠져 있었습니다. 응급처치 시간, 수술 여부, 중환자실 이송 시점은 남아 있었지만 그 사이에 누가 병실을 드나들었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록은 존재했지만 내용은 비어 있었고 날짜는 이어졌지만 의미는 끊겨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사흘을 떠올리려 할 때마다 같은 지점에서 멈춘다고 했습니다. 비가 내리던 도로, 번쩍이는 헤드라이트, 금속이 뒤틀리는 소리까지는 비교적 또렷했습니다. 그러나 병실의 천장이나 의료진의 얼굴, 혹은 누군가와 나눈 말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고 직후의 혼란보다 오히려 그 이후가 완전히 지워져 있다는 점이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보통의 기억 상실은 충격의 순간이 가장 흐릿해지는데 그의 경우는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우리는 그 사흘 동안 있었을 가능성을 문장처럼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째, 신원 확인이 이루어졌는가? 둘째, 보호자 연락 시도가 있었는가? 셋째, 후원 재단과의 접촉은 누가 먼저 시작했는가? 넷째, 그의 현재 이름은 언제 공식 문서에 기재되었는가? 이 네 가지 질문은 단순해 보였지만 어느 것 하나 명확히 답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 측은 내부 지침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의 설명을 거부했고 재단은 오래된 기록이라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회사 역시 초기 채용 경로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하게 말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애매한 태도가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표정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과 불안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묵직한 의문이 자리 잡은 듯 보였습니다. 자신의 삶이 타인의 선택으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하는 일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끔 자신의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력서에 적힌 경력 하나하나가 사실임은 분명한데 그것을 쌓아 올린 주체가 자신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노력과 성취는 존재하지만 시작점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점이 그를 가장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떠올렸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과거를 지워야 할 이유가 있었다면 단순히 그를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사고가 우연이었더라도 그 이후의 정리는 의도적이었을 가능성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흘은 단순한 치료 기간이 아니라 결정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남길지, 바꿀지, 혹은 덮을지를 정하는 시간 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질문이 따라붙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개입했다면 왜 지금까지 아무 흔적도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완벽하게 정리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아직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를 찾지 못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기억은 조금씩 틈을 보이기 시작했지만 기록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그 사흘은 여전히 문장으로 완성되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주어는 있지만 서술어가 없고 날짜는 있지만 사건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 한 줄씩 추적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을 때 무엇이 무너질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하나는 분명해졌습니다. 그 사흘은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누군가의 선택이 스며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막연하게 의심만 하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라진 사흘을 둘러싼 의문을 하나씩 실제 기록으로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단서가 작더라도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면 반드시 흐름이 드러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다시 확인한 것은 병원 출입 기록이었습니다. 흐릿하게 남아있던 방문자 서명 한 줄을 확대해 대조하던 중 글자의 형태가 병원 외부 협력업체 명단에 있던 한 사람의 서명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 구조를 담당했던 외부 안전관리 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이름은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지만 성과 첫 글자가 같았고 서명의 필체 역시 매우 비슷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당시 구조 인력 명단을 다시 요청해 비교했습니다. 이전에는 단순 참고 자료로 보았던 문서였지만 이번에는 그 사흘이라는 시간에 맞춰 정확히 대조했습니다. 그 결과 한 가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고 당일 구조 인력 중 한 명이 사건 이후 추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후 근무 기록에서도 예상보다 빨리 퇴사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절차라면 최소 몇 달간 후속 보고가 이어져야 했지만 그의 기록은 유난히 빠르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그가 단순한 현장 인력이 아니라 사고 이후 병원까지 동행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었습니다. 이 단서를 바탕으로 우리는 병원 내부 기록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내부 지침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지만 구조 인력 동행 여부 확인이라는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자 일부 출입 로그를 다시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외부 협력 인력이 사고 환자 이송 과정에서 병원 내부로 들어온 기록이 남아 있었고 그 시간대가 바로 공백으로 남아있던 사흘의 첫날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 최소한 한 가지 의문은 풀렸습니다. 그 사흘 동안 병실에 아무도 오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공식 보호자가 아닌 외부 인력이 일정 시간 병원에 출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기록이 완전히 비어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누군가가 그 시간을 관리하고 있었고 그 과정이 일부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사실을 들은 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조용히 자신의 일정 기록을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후원재단과 처음 연결된 날짜를 대조해 보니 병원 출입 기록이 남아있던 바로 다음 날에 재단 상담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한 우연처럼 보였던 일정이 이제는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조 인력의 병원 동행, 그 다음 날의 재단 연결,
그리고 이어진 새로운 신분과 이력의 시작. 각각 따로 보면 설명 가능했던 일들이 한 줄의 시간 위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물론 모든 의문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외부 인력이 왜 병원에 동행했는지, 그가 이후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누가 그 연결을 주도했는지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사흘이 완전히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특정 인물과 사건이 실제로 존재했던 시간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공백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처음으로 구체적인 이름과 행동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한 번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말을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의문은 하나씩 풀리지만 그때마다 새로운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라진 사흘의 문장이 조금씩 완성되기 시작했고 그 문장이 완전히 이어지는 순간 그의 삶이 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는지도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확신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끝내 확인한 사실은 단순했습니다. 사고 이후 병원에 동행했던 외부 안전관리 인력은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후원재단과 협력관계에 있던 인물이었고 구조 업무와 별도로 위기 대상자 연계라는 비공식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사고 피해자 중 신원이나 보호체계가 불안정한 이들을 재단과 연결하는 임시 창구 역할이었습니다. 그 사흘 동안 그는 병실을 드나들며 그의 상태를 지켜보고 회복 가능성과 가족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가지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사고로 인한 기억 혼란과 기존 삶의 단절이 겹쳐 그는 법적 사회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족과의 연락은 이미 오래전에 끊긴 상황이었고 기존 직장 역시 사고 직후 정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외형상 돌아갈 자리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재단은 이 틈을 기회로 보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구제의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후원과 치료 지원을 제공하는 대신 장기 프로그램에 편입시키는 구조였습니다. 새로운 거주지, 새로운 직무 교육, 그리고 협력 기업으로의 채용 연계까지 하나의 시스템처럼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상하게 여겼던 빠른 후원 승인과 채용 절차는 그 체계 안에서는 자연스러운 순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록은 지워져 있었는가? 이유는 의외로 명확했습니다. 재단의 내부 규정상 위기 연계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과거 환경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심리적 안정을 명분으로 이전의 관계와 사건 기록을 공식 문서에서 축소하거나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었지만 윤리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라진 사흘은 삭제된 것이 아니라 보호라는 이름 아래 봉인된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느꼈던 낯설의 정체도 그 지점에서 설명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대신 사는 기분이 든다고 했던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사고 이후 그의 삶은 스스로 선택해 이어간 결과라기보다 시스템이 제시한 가장 안전한 경로를 따라 재구성된 결과에 가까웠습니다. 이름과 경력은 유지되었지만 방향은 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보호받았지만 동시에 안내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동의서에는 그의 서명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또렷하지 않았던 시점이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법적으로는 자발적 참여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기억을 막은 것이 아니라 충격과 치료 과정 속에서 과거의 연결이 희미해진 상태를 제도가 굳혀버린 셈이었습니다. 결국 진실은 거대한 음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의와 효율, 보호와 관리가 뒤섞인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도왔다고 믿었고 실제로 그는 그 덕분에 안정된 삶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스스로 방향을 정할 기회를 일부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선택은 남아 있었습니다. 봉인된 과거를 끝까지 열어 원래의 궤도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삶 위에서 스스로 새로운 의미를 다시 세울 것인지. 사라진 사흘의 이유는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악의가 아니라 지나치게 정교한 보호 시스템이 만들어낸 공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처음으로 누구의 안내도 아닌 자신의 의지로 다음 단계를 결정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봉인된 서류함을 닫고 나오던 날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한 기록들은 많은 사실을 설명해 주었지만 동시에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버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 자체를 잃어버린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었죠. 그 사실을 확인한 순간 15년 동안 제 마음 깊숙이 남아있던 원망의 무게가 조금씩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를 기억하지 못했고 저는 여전히 그의 과거 속에서만 존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단 하나, 이제는 제가 그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의심과 분노 대신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조심스러운 기대가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죠. 그 후로 저는 그를 몇 번 더 만났습니다. 일부러 약속을 잡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회사 행사에서 자연스럽게 마주쳤고 프로젝트 관련 식사 자리에서도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는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정중했고 저를 아드님의 어머님으로 부르며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그 호칭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쪽이 시릴 때도 있었지만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관계의 이름이 아니라 다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어느 날 식사가 끝난 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날 때였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제 옆에 서서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이상하게도 어머님을 뵙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아주 짧은 말이었지만 그 한마디는 제게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시 미소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억을 억지로 끌어내려고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서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끔 아들에게 먼저 안부를 묻기 시작했고 프로젝트 진행 상황과 상관없는 개인적인 이야기도 조금씩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회의가 끝난 뒤 아들과 함께 차를 마시자고 먼저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세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지만 어색한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그는 몇 번이나 웃음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더라도 사람 사이의 감정은 다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과거의 시간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간을 함께 쌓아가는 방식으로도 가족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꼈죠. 며칠 뒤 그는 제게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가끔 식사 함께 해도 되겠습니까? 그 말은 공식적인 제안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망설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편하실 때 연락 주십시오. 그 순간 그의 표정이 아주 조금 풀어지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한 가지 장면만을 기다려왔습니다. 그가 저를 한눈에 알아보고 이름을 부르는 순간을 상상하며 살아왔죠. 하지만 지금 제 앞에 놓인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아직 기억하지 못했고 어쩌면 끝내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제 삶으로 천천히 다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가족을 다시 이어주는 것은 한순간의 기억이 아니라 다시 마주 앉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관계가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라고 부르기에도 완전히 남이라고 말하기에도 애매한 거리 위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는 분명히 조금씩 좁아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언젠가 아주 사소한 계기로 그의 기억이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익숙한 냄새 하나, 오래된 사진 한 장, 혹은 무심코 반복하던 어떤 버릇 하나가 잊혀진 시간을 깨울지도 모릅니다. 그날이 오면 그는 어떤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게 될까요? 그리고 그날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지금처럼 다시 가족이 되어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가슴에 닿는 이야기로 인생 모음집에서 찾아뵙겠습니다.